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법.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흔하게 들리는 말이 왕년엔 말이야.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회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되거든요.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디까지를 치료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환자와 저 사이의 입장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가능함을 목표로 한다면 환자분은 왕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이에요. 왕년을 이야기할 만큼 당신이 과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제까지 몸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은 담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은 몸의 퇴적물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아껴달라고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의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병. 4. 남과 겨뤄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른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그리고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이 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면, 남의 시선을 위해서만 살면 그러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건상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한다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점점 보기 거북이 목처럼 됩니다. 그리고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을 위해 공을 올려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순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복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5분이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푹 기대어 무거운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환자분들이 제일 자주 겪는 어지럼증이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이란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앉았다 일어서면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혈압은 약간 떨어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나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까지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앉아서 머리를 10초보다 낮게 유지하면 머릿속의 혈액순환이 회복되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넘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최근에는 중풍의 유형도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은 심장, 소화기, 종아리 근력, 혈압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자주 반복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경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자가 진단하고 치료하려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지러움과 관련된 질환은 다양합니다. 어지러움은 증상에 불과하며 그래서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지러움은 귀에 이상이거나 빈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주 나타나는 원인은 사소한 경우입니다. 소화불량과 머리의 불균형이 그 예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지러움을 느끼며 멀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멀미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토할 수도 있습니다. 토한 후에는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면 어지러움을 더 강하게 느끼고 어지러움을 느끼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따라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머리에 불균형이 생기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기울어진 것은 몸 전체가 기울어진 경우도 있고 어깨가 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머리만 목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지러움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지러움이 심하지 않고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럽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화 때문에 어지러워한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세가 문제라면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몸통을 잘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똥꼬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괄약근에 힘을 꽉 주어 볼게요. 똥 쌀 때처럼 주는 힘이 아니라 반대로 괄약근을 조이는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변 줄기를 끊고 방귀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약 5초간 정지한 후 서서히 이완합니다. 그럼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복부, 등, 목까지 조금씩 힘이 들어갑니다. 똥꼬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척추가 하나하나 일자로 쌓여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척추가 똥꼬에 있는 데서부터 정수리의 끝까지 하나하나 블록 쌓기 하듯 쌓여간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길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척추가 바로 선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테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척추가 바로 선 게 느껴집니다. 나를 살리는 건강한 호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집니다.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쉬는 것입니다.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운동을 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온몸을 다 써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는 배가 납작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부수물을 걸러줍니다. 즉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숨을 들이쉴 때는 언제나 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 내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또한 횡격막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흡을 더 깊게 하면 복부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부풀리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작아집니다. 또한 저는 괄약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괄약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괄약근을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땀도 나고 복근도 강화됩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노화에 대한 동의보감의 해석입니다. 누구나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곳이 있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고통을 주고 그 때문에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을 통해서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자유는 늙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늙고 지구도 늙습니다.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를 늙음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루의 생각, 표정, 행동 등 모든 활동의 사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지는 나이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오목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거기에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 따뜻한 마음을 만났던 시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단 것이 땡깁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서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팽팽 돌아가면 그러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며 뛸 필요도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 것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은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간이나 내장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빨리 소화했을까요? 이럴 때 알아야 할 것은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 폭발 유제는 폭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 몸은 단 음식을 더욱더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의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런 삶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입니다.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밥을 끊습니다. 안 됩니다. 밥은 드셔야 합니다. 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왜 저 탄수화물을 이야기하냐고요? 우리가 진짜 끊어야 할 탄수화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입에 넣었을 때 단 음식들입니다. 설탕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사가 되지 않는 간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곡물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면 그건 흡수가 잘 되는 당입니다. 몸에 당을 급격하게 올리면 당을 흡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여야 합니다. 밥은 어느 정도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현미밥을 많이 드시고 잡곡도 많이 섞어 드셔야 합니다.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잡곡을 드셔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곡을 먹고 소화하려면 차라리 백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본인에게 나쁜 음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많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에 들어갈 때 가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위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흰쌀밥이 가벼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선 밥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하지만 밥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식을 줄이세요. 다음은 반찬을 골고루 드시고 양은 조금 줄이세요. 밥을 줄이다 보니 반찬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탄수화물이 줄어든 자리에 반찬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 센 음식들은 또 음식을 당깁니다.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배고픔을 느끼면 밥을 조금 더 드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간헐적인 단식이 유행입니다. 하루 안에서 단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식의 목적은 나를 굶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세포를 굶기는 것이죠. 굶은 세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포를 굶기고 소화함으로써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내 몸의 세포가 죽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일까요? 암이란 세포가 죽으라는 신호를 받지 않고 무한히 성장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포가 죽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몸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에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도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굶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서 옛 성인들의 단식은 마음과 몸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나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배제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씩 실행해보세요. 우선 밥을 먹고 끼니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은 자신을 잘 먹이기 위해 굶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냥 간단히 때웠어였습니다. 그 이유도 많았습니다. 입이 깔깔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식탁에 김치 하나 놓고 밥에 물을 말아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이들 밥은 다 차려주고 남은 반찬과 남은 밥을 물에 말아먹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을 먹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를 차려줄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적으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거나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는 등의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입술을 대서 촉각적으로도 한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먹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음식을 맛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입 먹고 목으로 넘어가는 목 넘김까지 인지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가 움직이며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느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식사 해보신 적 있나요? 식사 명상, 음식 명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 TV나 SNS를 틀어놓고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단지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은 포만감도 금세 느끼고 뭘 먹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조명, 입었던 옷,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 음식의 식감, 냄새, 순서, 맛, 향까지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일부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그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의 음식과 함께한 사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할 때 사람은 기억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에 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먹는 그 순간 오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먹는 음식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먹는다는 일상의 타성에 젖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니까요. 그저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것입니다. 입을 거쳐서 위장에 음식을 넣는 것이죠. 내 몸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기계처럼 에너지만 넣어주면 굴러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어떤 날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도 절대 그냥 한 끼 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끼니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접해주세요. 한 끼를 딱 맛있게 차려주세요. 음식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줬던 음식, 친구랑 먹었던 그 맛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초등학교 때 먹었던 학교 앞에 분식집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눴던 수다들, 더 놀고 싶어서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제 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도 생각납니다. 나를 잘 먹이고 잘 사는 법,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변, 소화, 피로도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먹고 나서 필요하지 않은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이 잘 나오는지를 통해 식사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변입니다. 똥은 우리의 식사 성적표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가장 좋은 변은 황금빛 바나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물에 뜨는 느낌이 들면 좋다고 합니다. 물을 내리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 소화가 잘 된 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음식을 줄이면 이런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변이 황금빛 바나나가 아니라면 먹는 걸 조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변의 색과 형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안에 음식물이 섞이거나 지방이 뜨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변의 형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전날 먹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소화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들도 몸에 좋지만 일부 사람들은 케일과 양배추를 먹으면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익혀서 먹거나 갈아서 먹어도 됩니다. 물론 아예 먹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개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도입니다. 피로는 몸 상태와 에너지 사용을 잘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자극적이고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을 제거하고 피로도의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분이 높은 빵이나 과자를 먹고 나면 당이 갑자기 저하되어 급격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하면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피곤해집니다. 식후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식곤증이 심하다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와 어떤 음식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을 조절함으로써 더 건강한 식사와 건강한 체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법.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흔하게 들리는 말이 왕년엔 말이야.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회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되거든요.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디까지를 치료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환자와 저 사이의 입장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가능함을 목표로 한다면 환자분은 왕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이에요. 왕년을 이야기할 만큼 당신이 과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제까지 몸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은 담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은 몸의 퇴적물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아껴달라고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의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병. 4. 남과 겨뤄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른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그리고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이 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면, 남의 시선을 위해서만 살면 그러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건상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한다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점점 보기 거북이 목처럼 됩니다. 그리고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을 위해 공을 올려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순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복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5분이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푹 기대어 무거운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환자분들이 제일 자주 겪는 어지럼증이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이란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앉았다 일어서면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혈압은 약간 떨어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나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까지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앉아서 머리를 10초보다 낮게 유지하면 머릿속의 혈액순환이 회복되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넘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최근에는 중풍의 유형도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은 심장, 소화기, 종아리 근력, 혈압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자주 반복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경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자가 진단하고 치료하려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지러움과 관련된 질환은 다양합니다. 어지러움은 증상에 불과하며 그래서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지러움은 귀에 이상이거나 빈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주 나타나는 원인은 사소한 경우입니다. 소화불량과 머리의 불균형이 그 예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지러움을 느끼며 멀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멀미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토할 수도 있습니다. 토한 후에는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면 어지러움을 더 강하게 느끼고 어지러움을 느끼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따라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머리에 불균형이 생기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기울어진 것은 몸 전체가 기울어진 경우도 있고 어깨가 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머리만 목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지러움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지러움이 심하지 않고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럽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화 때문에 어지러워한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세가 문제라면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몸통을 잘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똥꼬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괄약근에 힘을 꽉 주어 볼게요. 똥 쌀 때처럼 주는 힘이 아니라 반대로 괄약근을 조이는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변 줄기를 끊고 방귀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약 5초간 정지한 후 서서히 이완합니다. 그럼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복부, 등, 목까지 조금씩 힘이 들어갑니다. 똥꼬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척추가 하나하나 일자로 쌓여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척추가 똥꼬에 있는 데서부터 정수리의 끝까지 하나하나 블록 쌓기 하듯 쌓여간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길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척추가 바로 선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테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척추가 바로 선 게 느껴집니다. 나를 살리는 건강한 호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집니다.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쉬는 것입니다.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운동을 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온몸을 다 써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는 배가 납작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부수물을 걸러줍니다. 즉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숨을 들이쉴 때는 언제나 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 내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또한 횡격막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흡을 더 깊게 하면 복부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부풀리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작아집니다. 또한 저는 괄약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괄약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괄약근을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땀도 나고 복근도 강화됩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노화에 대한 동의보감의 해석입니다. 누구나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곳이 있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고통을 주고 그 때문에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을 통해서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자유는 늙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늙고 지구도 늙습니다.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를 늙음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루의 생각, 표정, 행동 등 모든 활동의 사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지는 나이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오목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거기에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 따뜻한 마음을 만났던 시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단 것이 땡깁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서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팽팽 돌아가면 그러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며 뛸 필요도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 것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은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간이나 내장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빨리 소화했을까요? 이럴 때 알아야 할 것은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 폭발 유제는 폭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 몸은 단 음식을 더욱더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의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런 삶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입니다.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밥을 끊습니다. 안 됩니다. 밥은 드셔야 합니다. 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왜 저 탄수화물을 이야기하냐고요? 우리가 진짜 끊어야 할 탄수화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입에 넣었을 때 단 음식들입니다. 설탕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사가 되지 않는 간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곡물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면 그건 흡수가 잘 되는 당입니다. 몸에 당을 급격하게 올리면 당을 흡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여야 합니다. 밥은 어느 정도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현미밥을 많이 드시고 잡곡도 많이 섞어 드셔야 합니다.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잡곡을 드셔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곡을 먹고 소화하려면 차라리 백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본인에게 나쁜 음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많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에 들어갈 때 가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위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흰쌀밥이 가벼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선 밥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하지만 밥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식을 줄이세요. 다음은 반찬을 골고루 드시고 양은 조금 줄이세요. 밥을 줄이다 보니 반찬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탄수화물이 줄어든 자리에 반찬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 센 음식들은 또 음식을 당깁니다.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배고픔을 느끼면 밥을 조금 더 드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간헐적인 단식이 유행입니다. 하루 안에서 단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식의 목적은 나를 굶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세포를 굶기는 것이죠. 굶은 세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포를 굶기고 소화함으로써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내 몸의 세포가 죽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일까요? 암이란 세포가 죽으라는 신호를 받지 않고 무한히 성장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포가 죽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몸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에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도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굶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서 옛 성인들의 단식은 마음과 몸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나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배제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씩 실행해보세요. 우선 밥을 먹고 끼니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은 자신을 잘 먹이기 위해 굶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냥 간단히 때웠어였습니다. 그 이유도 많았습니다. 입이 깔깔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식탁에 김치 하나 놓고 밥에 물을 말아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이들 밥은 다 차려주고 남은 반찬과 남은 밥을 물에 말아먹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을 먹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를 차려줄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적으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거나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는 등의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번, 코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입술을 대서 촉각적으로도 한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먹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음식을 맛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입 먹고 목으로 넘어가는 목 넘김까지 인지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가 움직이며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느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식사 해보신 적 있나요? 식사 명상, 음식 명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 TV나 SNS를 틀어놓고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단지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은 포만감도 금세 느끼고 뭘 먹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조명, 입었던 옷,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 음식의 식감, 냄새, 순서, 맛, 향까지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일부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그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의 음식과 함께한 사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할 때 사람은 기억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에 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먹는 그 순간 오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먹는 음식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먹는다는 일상의 타성에 젖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니까요. 그저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것입니다. 입을 거쳐서 위장에 음식을 넣는 것이죠. 내 몸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기계처럼 에너지만 넣어주면 굴러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어떤 날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도 절대 그냥 한 끼 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끼니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접해주세요. 한 끼를 딱 맛있게 차려주세요. 음식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줬던 음식, 친구랑 먹었던 그 맛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초등학교 때 먹었던 학교 앞에 분식집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눴던 수다들, 더 놀고 싶어서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제 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도 생각납니다. 나를 잘 먹이고 잘 싸는 법,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변, 소화, 피로도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먹고 나서 필요하지 않은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이 잘 나오는지를 통해 식사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변입니다. 똥은 우리의 식사 성적표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가장 좋은 변은 황금빛 바나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물에 뜨는 느낌이 들면 좋다고 합니다. 물을 내리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 소화가 잘 된 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음식을 줄이면 이런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변이 황금빛 바나나가 아니라면 먹는 걸 조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변의 색과 형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안에 음식물이 섞이거나 지방이 뜨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변의 형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전날 먹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소화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들도 몸에 좋지만 일부 사람들은 케일과 양배추를 먹으면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익혀서 먹거나 갈아서 먹어도 됩니다. 물론 아예 먹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개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도입니다. 피로는 몸 상태와 에너지 사용을 잘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자극적이고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을 제거하고 피로도의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분이 높은 빵이나 과자를 먹고 나면 당이 갑자기 저하되어 급격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하면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피곤해집니다. 식후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식곤증이 심하다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와 어떤 음식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을 조절함으로써 더 건강한 식사와 건강한 체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